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기사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를 또 자세히 보면 예측성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또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말이 돼요?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 이슈들을 짚어보는 것보다는 세 가지 정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슈, 우리 그때 내기했던 거 둔촌중공 계약률 55% 이런 기사가 있어요. 85%. 85%, 55%래. 주력평형 때는 다 팔렸다라고 맞아요. 하고요.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2구, 3구, 4구는 사실 거래되기가 네, 10평대, 10평대. 근데 원룸을 여기 누가 살아? 2구, 4구, 그러니까 4구까지는 괜찮은데 네, 2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공급 면적으로 보면 11평 네, 정도잖아요. 맞아요. 이게 분양가격 기사를 보니까 5억에서 8억 사이래요. 네. 그래서 2구가 아마 분양가격이 5억인 것 그렇죠. 같고 제가 정확하게 분양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주택형은 1, 2인 가구용으로 작은데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에서 8억 8천에 달해 실수요자가 분양받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어쨌든 59제곱미터랑 85제곱미터는 완판이 됐잖아요. 네. 13대책으로 둔촌중공 일병 살리기라고 해가지고 13대책으로 분위기를 좀 훈풍을 타고 네. 이제 완판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내기했던 건 전체에 대한 거였는데 전체로 보면 85% 정도니까 누가 맞춘 건가 이거는? 예술 대표가 맞춘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보수적으로 네. 잡았던 예술 대표가 맞춘 것 같고요. 네. 85% 정도의 계약이 끝났고요. 사실 계약률을 공개하는 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행사에서 또는 네. 뭐 조합에서 이제 발표하는 숫자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85제곱미터나 59제곱미터 팔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네,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순번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팔린 그렇죠.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4구제곱미터랑 네. 2구제곱미터, 그러니까 진짜 원룸형 또는 투룸형 이렇게 돼 있는 작은 소형 평수가 과연 다 팔렸겠느냐? 네.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무순위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2구가 43%를 차지하는 전용 2구제곱미터 10가구와 전용 39제곱미터 차지하는 1150가구 그리고 49제곱미터가 901가구예요. 네. 3구랑 4구를 합치면 2000가구가 넘어요. 15,000세대에서 2000가구는 거의 원룸이나 투룸형이니까. 둔촌중공 이제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찾아보면 분양이 85%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형평형 때는 마감이 안 돼서 이제 무순위 청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순번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보실 때 헬리오시티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헬리오시티는 송파구 가락시장역 거기 네. 송파역 네. 그쪽에 있고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 그 맞은편에 이렇게 있는데 둔촌중공은 또 강동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고 그리고 둘 다 전철역을 가까이 두고 있고 네.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고 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네, 판천공원이 있고 미루 가면 또 석촌호수가 또 맞아요. 가깝게 있고 어디가 입지가 더 좋느냐라고 봤을 때 전 헬리오시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둔촌주공 있는 데가 이제 강동역이나 천호역에서 좀 더 들어간 라인이라 가지고 네. 강동 느낌이 나는데 송파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약간 오피스지도 좀 밀집돼 있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헬리오시티랑 좀 입지가 다르다라고.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 13 정책 네. 정부에서 내놓은 13 정책이 나름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주택시장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둔촌주공이 만약에 미분양이 굉장히 심했으면 PF 시장도 많이 거꾸라졌을 텐데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해서 이걸 완판을 시켰다. 그래서 이 정책은 잘한 것 같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헬리오시티가 2023년에 1, 2월 달에 거래된 걸 보면요. 1월 달에 최저가가 15억 8천이 됐어요. 네. 16억이 깨진 거죠. 그때 이제 헬리오시티 16억이 깨졌으니 이대로 가다가 둔촌주공까지 만약 미분양이 심해지면 15억 선도 깨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둔촌주공에 이제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망설였던 게 85제곱미터 30평대죠. 네. 30평대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이미 13억, 14억인 맞아요. 거예요. 거기다 등치주택까지 하면 더 그렇죠. 거기다 인테리어 조금 더 넣으면 그렇죠.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뭐 네. 14억, 15억 정도 맞아요. 이제 그 사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헬리오시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헬리오시티가 뭐 13억대에 거래된 적은 없지만 16억 선이 깨졌을 때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둔촌주공은 2025년에 준공이고 여긴 네. 당장 이제 맞아요.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둔촌주공 이 분양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헬리오시티가 위치는 더 좋아요. 송파구고. 맞아요. 근데 강동구에 있는 25년에 입주한 34평형을 13억, 14억이 넘는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네. 송파구에 있는데도 지금 그렇죠. 신축급인데 15억 8천이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것 때문에 미분양이 되게 심해질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13 대책으로 이제 분양이 빨리 끝나고 주력평형대가 다 팔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2월 11일 날 계약된 게 18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계약이. 헬리오시티. 네, 헬리오시티가.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도 조금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했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보다가 2월 2일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큰 액수 차이는 아닌데 2월 2일 날 실거래가 찍힌 게 헬리오시티가 85제곱미터가 17억 8천이 찍혔고 2월 11일 날 18억 2천이 찍혔어요. 근데 물론 1월 달에도 18억대에 거래된 게 있긴 하지만 15억 8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16억 5천, 17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오른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20억대가 깨졌다가 다시 20억대를 회복하는 실거래가로 다시 돌아왔어요.
올라왔는데 최고점은 25억, 26억이에요. 이게 반등의 신호가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세 가격도 봐야 되는데 이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을 보면 2023년 2월에 거래된 거예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전세가 지금 8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8억 3천, 8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18억이 시세다라고 하면 40몇 프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기 이전에는 전세가율이 60% 이상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 이상 빠졌고, 원래 매매가가 내린 거 대비 전세가가 더 많이 내렸다는 거고, 반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네, 영정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엄청나게 빠졌죠. 거기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반포도 13억대까지 막 빠지고 신축급이 거의 20억 넘었다가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고 있거나 아니면 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근데 금리가 안 내린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또 이렇게 폭락하고 또 환율이 또 다시 올랐잖아요. 1,3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오늘은 참고로 2월 18일입니다. 환율이 1,230원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70원이 오르면서 1,300원까지 다시 갔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다시 또 0.5%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이 되겠다 해서 다시 또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당분간 금리를 안정적으로 내리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매매가 반등으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아요. 잠실 S가 뭐 20억대 회복하고 헬리오시티가 16억 선이 깨졌다가 다시 18억 선으로 회복하고 이랬다라고 해서 대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지표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은행 지점장님이랑 토론을 했어요. 한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사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유의미한 기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퍼간대요. 그래서 뭔가 기사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그 기사는 딱 하나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또 자세히 보면 예측성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또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말이 돼요?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말 그대로 제목에서 낚시를 한 다음에 사람을 낚는 거잖아. 그냥 광고 수익 올리려고. 거기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금리가 뭐 올해 3분기 때 0.75%가 내려가길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기자야?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언론사들 볼 때 요즘 인터넷 언론사가 많잖아요. 근데 인터넷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기사를 쓸 능력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를 뭐 만들 때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아니면 그런 기사는 그냥 믿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둔촌주공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헬리오시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 둔촌이 길동이나 천호동이랑 비슷하다고 말하면 또 사람들이 또 거기 동네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포함되는 그 지역 자체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거주지로 밀집되어 있던 지역들이고, 둔촌동 같은 경우는 좀 상업지랑 거주지가 혼합되어 있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부족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뭐 엄청나게 바뀌면 모르겠지만 기본 베이스 입지 자체는 확실히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엘리트 단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역, 잠실 세내역, 여기에 가까울수록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잠실역하고 잠실 세내역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고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조금 시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S 같은 경우도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요즘 신축만큼 잘 짓지가 않았어요 사실. 커뮤니티도 거의 없고. 커뮤니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지을 때 커뮤니티 자체를 안 지었어요. 커뮤니티가 지금 다 주민들이 뭐 돈을 모아서 다시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S를 갔을 때 없었거든요. S 사는 사람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요. 그래서 엘리트 아파트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S 같은 경우는 34평형이 20억을 회복했다라고 했잖아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20억인 거잖아요. 근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여기보다 입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신축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8억 정도의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헬리오시티 위치에서 S까지 차 막히면 30분 걸려요. 이게 서울 특히 강남, 뭐 송파 뭐 이런 지역에서 제가 많이 느껴지는 게, 일단은 교통의 중심은 한강변이니까 한강변에 접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송파구나 강남구 내에서도 30분, 40분이 차이 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입지에 되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아파트에서 삼성동 넘어가는 강남구 청담동 가는 길은 그걸 딱 뚫려 있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데, 헬리오시티나 예를 들어서 둔촌 중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막히는 길 다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탈 때도 20분 이상씩 걸리고 잃어버리니까 확실히 엘리트 단지가 있는 그 지역과 헬리오시티는 딱 여기 밑에 있는 헬리오시티와 여기 강동구 쪽 여기에 둔촌중공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입지적으로는 여기도 확실히 떨어진다. 그리고 그나마 또 잠실은 롯데타워도 있고 먹는 데도 근생도 많고 뭐 속리단길도 있고 되게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저 둔촌중공 근처에는 뭐 없거든요. 그냥 천호동 이마트 가야 되나? 천호동 이마트가 더 가까워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 빌딩 대박 꿈꾸며 조합투자 10개월 현실은 마이너스 18% 한숨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소액을 가지고 빌딩 공동투자 플랫폼에다가 직접 돈을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10개월 후에 보니까 마이너스 18%더라. 근데 수익률 뿐만 아니라 굳이 자기는 왜 이런 조각투자로 빌딩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까사 같은 플랫폼으로 조각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펀드 모아가지고 사자. 사실 약간 비슷한 개념들이긴 해요. 실제로 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랫폼이고 숫자가 막 보이는 데니까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뭐 지금 16% 떨어졌다, 18%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블라인드 펀드가 되겠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도 티가 안 나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제가 사실 이 플랫폼들을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를 볼 때 물론 뭐 수익률만 가지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타 요소들도 많고 시세라는 것도 있는데 매입을 하려고 계산을 할 때 너무 단순히 수익률만 보거나 시세나 이런 파악이 안 돼 있는 인사이트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걸 누가 봐도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한 거를 하나도 안 샀고요. 이건 또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저런 걸 사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샀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과 미술 조각투자 시장은 좀 다르긴 해요. 그냥 미술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각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자면 미술 같은 경우는 조각투자로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이제 사면 강남에 있는 요지에 있는 그냥 아무 데나 사면 다 오르잖아요. 미술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미술은 생각보다 중간에 있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취 수대가 있으니까 취득을 할 때 내는 거고 중간에 플랫폼에 떼가는 수수료가 또 있을 거고 이것저것 하면 10% 내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갈 텐데 미술은 일단 경매에서 사게 되면 20% 정도 수익률 수수료가 붙고요. 판매할 때도 수수료가 붙고요. 아트 딜러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딜러들도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수료를 붙여요.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에 떼가는 또 수수료가 있잖아요. 사실 미술 플랫폼이야말로 정말 봉익임선달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미술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프라이머리 1차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2차 시장 뭐 경매라든가 세컨더리 마켓으로 파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투자 쪽면만 보면 그래요. 여기서 하나의 뭐 게재되는 게 미술품을 투자 목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논외로 치고 근데 어떤 갤러리도 미술품 펀드나 아니면 미술품 조합투자 회사에다가 좋은 작품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안 팔리는 걸 팔거나 아니면 정말 B급이나 재고 같은 거 모든 갤러리는 다 컬렉터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작품이 2차 시장에 많이 나올 경우에 작가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당연히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미술 시장에서 조합투자 회사들은 경매로 사가지고 경매로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최소 2배의 가격이 뛰어도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2배까지 안 뛰는 작품도 너무나 많고 떨어지는 작품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22년하고 2021년 미술시장 호황기를 경험을 하면서 조각투자 회사들이 엄한 작품을 정말 많이 샀어요. 야 이런 걸 누가 이 가격에서 바보 아니야? 얘들 해외에서 거래되는 작품인데 3억이야 해외에서. 근데 우리나라 옥션에서 5억에 팔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랑 비슷하네요. 정부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일부 컬렉터들은 해외에서 작품을 그냥 가지고 와서 바로 옥션에 내버리는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 내면 조각투자 회사가 사가는 결국 이거를 사가는데 조각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작품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 작품을 팔질 않는 거예요. 팔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되면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거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다 빼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눈먼 돈이 많고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과열되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거품이 꼈을 때 이럴 때 운 좋게 매각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런 시기가 아니면 절대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드린다고 하면 좋은 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빠른 결정들도 필요하고요. 순간순간 매물을 보는 눈들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조각 투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펀드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이 한 분 봤어요. 족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막 강의를 하면서 자기 회원들이랑 사고팔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 투자 비용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 거의 다 쓰고 회원들한테 일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을 시켜주겠다. 실제로 자기가 사는 거다 보니까 그런 투자에 되게 잘 사시더라고요. 기타 뭐 막 나 몇백억짜리 건물 주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몇백억에 건물 샀는데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걸 가지고 조각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강의 시장이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취미를 부업으로 바꾸는 법 해가지고 책을 쓰려고 관련된 책을 다 읽고 있어요. 부업과 관련된 책. 자기가 직장인인데 뭐 이제 재테크를 이렇게 해서 했다. 자기개발책 아니면 이제 자기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업으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꽂아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라고 하는 책들을 되게 많이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다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의 80%가 동기부여예요. 진짜로 내가 뭘 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빌드업하고 또는 조직이 아니더라도 혼자 하는 사업이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80%가 동기부여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채널들이 강해지고 개인 채널들이 많은 돈을 버는 어떤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나는 사업을 했다,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 성공하는 법을 알려줄게 해서 강의를 팔아먹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정말 거기서 성과를 이뤄낸 네. 사람이어서 이거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하는 건 되게 오케이죠. 근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또는 깔짝깔짝 해가지고 조금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네. 강의를 팔아먹는 그 강의 시장이 있거든요. 눈먼 돈 시장이라 그래요. 이게 맞아요. 모든 유튜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 강의 시장이야말로 정말 눈먼 돈이 넘쳐나는 시장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눈먼 돈을 먼저 빼가느냐의 네. 시장이고 시장의 전체 규모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수능 이런 시장 말고 1조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갑자기 이제 그런 거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갑자기 안 들을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사람들은 강의에 목말라서 어딘가 찾아서 듣는데 좀 제대로 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강의 듣는 분들이 약간 자기 위로로 많이 듣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영조 씨가 말한 대로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내가 뭐 100억짜리 건물주가 됐어요. 책도 하나 써요. 근데 실제로 내가 100억대 건물주가 됐어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피스텔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고요. 네. 요 동거리 다 재투자하고 경매해가지고 이만큼 벌었고요. 요걸로 해가지고 제가 호화빌딩 사가지고 얼마 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어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0억이 레버리지 80% 쓰고 100억이면 20억 번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그냥 우연히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레버리지 써서 샀는데 갑자기 두세 배가 세네 배가 됐는데 내가 비법을 전수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기에 네.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을 때 파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엄청 메이크 센스 해야지 이게 사실 납득 가는 투자나 이런 거를 펀드나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그런 계획조차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파는 거에 대해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진짜 투자하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뭐 제가 말한 게 다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아까 칭찬한 분이 갑자기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한 분이 잘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사이트를 겪어본 결과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토큰 증권 발행 STO라고 하죠. 네. STO를 허용을 하면서 서울옥션이랑 네. K옥션 주가가 확 뛰었어요. 그날만 막 10% 막 8%씩 뛰었는데 네. 미술씬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가의 미술품을 쪼개서 팔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금융당국에서 허용해 준다라고 네. 해서 많은 컬렉터들이 들어올 것이냐 네. 그리고 정말 작품 가격이 오르고 작품 가격이 올라서 실제 오션사의 매출로 그 이어질 거고 미술시장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매력적인 상품을 쪼개서 팔았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미술시장도 정말 매력적인 미술품은 많이 없고요. 부동산도 솔직히 진짜 좋은 건물은 많이 없어요. 그거 안 가요. 빨리빨리 돈 쏘는 사람들한테 가지 누가 그렇죠. 펀드 기다려요. 개인이 뭐 1000억에 사주기로 했는데 저거투자 플랫폼에서 내가 1200억에 사줄게 이러면 그렇게 팔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맞아. 문제는 1200억에 사면 그 수익을 어떻게 내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기사의 기자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일단 가사 플랫폼 이제 이런 플랫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의 수수료가 거래 금액의 0.22%래요. 매도할 때도 2% 그리고 매수할 때도 2% 그러면 매도 매수를 하면 0.44%예요.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증권을 쪼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 A 건물을 100만 원치 샀다 이러면 이 100만 원을 바로 매도를 하고 딴 B 건물로 옮겨 탔을 거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매수수를 이렇게 높으면 실제로 이거를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힘든 수수료거든요. 조금만 하면 1%, 2%, 3%가 수수료가 붙잖아요. 건물 가격이라는 게 대세 상승기에는 좀 많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1%만 수수료가 붙고 2%가 수수료가 붙어도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상승되는 게 엄청 크지 않거든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센 거죠. 그리고 약간 영전 씨가 얘기한 이제 한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유권자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매도할 타이밍을 잡기가 또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임대료 들어오는 거를 배당 수익으로 받아봤자 1%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강남 건물 뭐 3% 나오는 데 없잖아 그렇죠. 거의. 결국은 이제 땅의 시세 차익을 먹어야 되는 건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건물을 살려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세 상승기에 정말 많이 올라갈 건물을 사던가. 특히 요즘에는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매수다 우위 시장이니까. 맞아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시세보다 싸게 사고 다시 상승장이 돌아온 걸 생각하고 좋은 건물을 살려고 하면 결국 네트워크랑 발품을 팔아야 돼요. 맞아. 노트북 켜놓고 앉아서 이제 조합투자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서 클릭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전제가 있죠. 조합투자 회사 플랫폼에 있는 분들이 너무 훌륭한 네트워크와 너무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선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위치와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고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엄청나서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다. 이러면 살만한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미술 조각 플랫폼도 뭐가 문제냐면 이 미술 조각 투자 플랫폼 회사에 미술품을 일단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 매수를 정말 잘해야 되고 잘 사야 되고 맞아.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더 올라갈 거고 이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일하냐 이거지. 자기가 매매 트레이딩한다 너무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금융권처럼 펀드 매니저 시켜가지고 연봉 뭐 30억씩 주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주면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기가 좀 힘든 구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또 잘하려면 내가 이 시장에 정말 좋은 컬렉터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시장에 컬렉팅을 오래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해왔던 그 컬렉션에 자기만의 길이 있는데 이거를 왜 조합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하겠어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 리셀러 플러스 판매 딜러로 찍혀요. 네, 딜러죠. 작품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이걸 증권으로 쪼갠다고 그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인가. 매출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돈이 더 유입이 되니까. 근데 증권으로 쪼갠다라고 해서 좋은 물건을 더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조합투자 회사에 그 정도의 인사이트와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투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매물들을 추천해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합투자 회사의 수수료까지 붙잖아요. 그걸 다 상세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강남의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열풍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로 어려워졌는데 또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루시아 청담 514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영천영화 바로 앞에 있는 부지예요. 대로변 부지인데 제가 영천영화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저 부지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개발된다고 하더라. 분양가가 평당 2억 6천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무려 2억 6천 물론 전용 면적 기준이죠. 그렇긴 한데 오피스텔이 전용률이 떨어지니까 실제 공급 면적 기준을 보면 아마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지 않나요? 제 내피셜리 보면 그런데 전용 면적 평당 2억 6천만 원은 서울 최고가고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기는 오피스텔이잖아요. 전 처음부터 이게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가 이제 런칭하고 이제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100% 실패할 거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않겠다. 오피스텔 경기가 막 한참 좋았을 때 한남동에 있는 뭐 몬트레아라든가 이런 데도 분양을 했는데 안 판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가보니까 완판이라고 써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주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주택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이 대출이 많이 나오고 레버리지를 많이 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분양금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는 모두가 거품이 껴있었던 이런 시장에서는 이게 통했는데 근데 전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매 위기로 지금 돼 있는 왜 상황이죠. 공매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세금도 처리가 안 됐고 1650억의 세금과 인건비 고려해서 대출금이 1500억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브릿지론 상환 실패했다라고 그렇죠. 브릿지론 상환이 실패가 돼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죠. 아예 그 땅도 못 판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냥 부지만 사놓고? 부지 사놓고 PF 진행하고 선분양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 받고 아니면 은행에서 PF 받은 금액 가지고 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진행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린 거죠. 여기 기사에 보면 루시아 측 관계자는 급히 자금을 마련해 일부 채권자의 상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매를 취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에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이제 브릿지론 상환이 실패했다라고 뜨는데 일단 작년 12월 20일 날 원리금 상환이 실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실패가 됐으니까 결국 연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말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바로 공매가 2월 23일부터 3월 8일 지금 온비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공매가 될지 아니면 일부 상환을 해가지고 막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엄청난 위기죠. 사실 이게 PF를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잘 해가지고 일부 채권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공매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하고 해서 막는다고 쳐도 다음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게 분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들 같은 경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또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터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원래 또 시행 같은 경우 할 때가 계약금이 10%만 넣고 바로 이제 PF 받아가지고 현금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대출을 규모는 뭐 1,500억이다 2,000억이다 막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현재 들어가 있는 돈도 별로 안 될 거예요. 야, 이게 대지 면적이 500평밖에 안 되는 땅이네요. 대지 면적 500평 땅에다가 지상 20층까지 지어가지고 삼성주거지 일반 상업지가 섞여있는 노선 상업지인데 20층까지 지어서 지하 6층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이런 인센티브 저런 인센티브 다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근데 세대수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파트가 25세대고 오피스텔이 20실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거네요. 아파트도 있는 거네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사용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부터 244, 보통 100평형 아파트죠. 74평이니까 전용이.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 80제곱미터면 30평 정도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9부터 94제곱미터, 24평에서 28평 정도. 야, 오피스텔 24평, 28평을 전용 면적을 예를 들어서 2억 6천에 분양한다고 했으면 28평짜리 오피스텔을 50몇 억에 분양한다고. 그렇죠. 누가 살 사람 많아요? 살까요? PM 플러스를 뭐 예를 들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면 시그니엘. PM 플러스 아예 안 오르잖아. 그리고 이 분양 가격은 시그니엘보다 비싼 건데. 그렇죠. 시그니엘이 평당 1억 정도였어요. 네, 평당 1억 정도 대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매매가로 1억 한 3천? 전용 면적 대비. 이건 2억대니까 물론 대지가 500평밖에 안 되는데. 커뮤니티도 그 정도 아닌데 시그니엘 것도 아닌데. 대지가 사실 500평이면 진짜 작은 거거든요. 이런 주거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부동산 경기와 흐름에 따라서 사실 도산대를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도산대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엄청 지었는데
이게 이제부터 좀 터져 나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오피스텔들의 마이너스 피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한때 아파트 가격 오를 때 유행하다가 한번 시장이 딱 꺾여버리니까 오피스텔부터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주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당연히 아파트를 선택하기. 대체용으로 한 게 오피스텔이니까. 대출이 잘 나왔으니까. 네. 이게 아파트가 먼저 꺾여버리니까 이건 아예 안 팔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 주거의 질만 보면 아파트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냥 임대 놓고 존버해야 돼요. 내가 분양받자마자 분양가보다 떨어진 상태로 인수를 받은 거니까. 그런 걸 보니까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단타로 좀 운 좋은 사람들만 돈을 벌거나 피로 벌거나 아니면 시행사들이 단타로 이렇게 또 땅 사가지고 쫙 땡겨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면 좀 쉽지 않은 또 시장인 것 같아요.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제가 아는 모 연예인 친구가 연예인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좀 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 싸게 받아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또 떨어졌지. 떨어졌죠. 거기서 떨어졌지. 네,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은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대체제로 떴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대체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경기에 훨씬 더 타격을 받는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전에 저희 등산 같이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피로 지금 이자보다 월세가 높은 상황이야. 어디 샀는데? 대구. 대구를 이 친구 대구 사람. 뭐야 걔는 도대체. 네, 그러니까 대구 오피스텔 왜 샀어? 그러니까 제가 참 똑똑한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참 대구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 물량이 15,000가구입니다. 15,000가구.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피가 1억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월세로 했는데 나 같으면 1억 그냥 손해보고 팔겠다. 근데 또 1억 손해보는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앞으로 2억, 3억 손해보시는데. 근데 1억을 손해보려면 내가 1억을 줘야 돼. 형한테 팔려면 형한테 1억 주면서 내 거 사가 이래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니까 한남동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 고급주택 단지를 개발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자초됐나 봐요. 브릿지론 상한 실패라고 나왔네요. 그것도 이제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최고 분양가가 350억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 고급주택만 들어서면 우리나라 입지는 최고인데 하얏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가 입지는 최고거든요. 뒤에 남산공원 있고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고 한강까지 다 보이고 조용히 딱 거기서 살기엔 너무 좋은. 바로 또 옆에 호텔 있고 좋긴 좋은 부지인데 이게 브릿지론 상한 실패로 돼 있군요. 이게 언젠가는 될 건데 사실 지금 시기와 이제 흐름상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루시아 오피스텔 이 사태를 보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상한이 잘 돼서 분양가가 잘 될 수도 있고 그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세기 때문에 분양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리 뭐 강남에 돈 많은 사람 많아도 전용면적 평당 2억 6천에 분양을 하면 이게 과연 될까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오피스텔 시장의 현재 주소를 되게 잘 보여주는 완벽하게 대변. 또는 뭐 지금 PF 시장, 건설업에서 자금이 도는 건설업 자금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사로 좀 넣어봤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최근에 주요 이슈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도 영정이랑 또 같이 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